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선종의 발전 요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과연 선종이라고 부르는 이 파격적인 가르침이 어떻게 중국 불교의 주류로 성장하게 되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중국 선종의 주류 가운데 하나인 남종선, 여러 갈래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선종을 분류했을 때 5가 7종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남종선의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선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보리달마로부터 이어진 선의 전통이 육조 회능에 이르러서 만개되고 참 굉장히 중요한 선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 육조 회능 이래로 그분들의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던 그런 종파를 우리가 남종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남종선이 발전하는 데에는 황벽과 임제라고 부르는 두 분의 위대한 선승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 선승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남종선은 움직일 수 없는 최고의 어떤 그 전통과 또는 사상성을 내세우는 종파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황벽과 임제는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이 황벽과 임제의 그 스승 제자 사이에는 아주 상당히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황벽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그 선사의 밑에 임제라고 부르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임제라고 부르는 제자가 어느 날인가 스승에게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큰 스님, 불교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불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 같은 일반적인 불자들에서부터 수행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스님들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84,000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는 선종에서 불법의 대의가 뭘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은 불자들은 없을 겁니다. 임제는 지금 그 질문을 스승에게 던졌는데 스승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그에 대한 해답은 없고 주장자로 두들겨 패는 몽둥이질밖에는 당한 게 없어요, 임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당황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몽둥이질을 피했습니다.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갔습니다. 또 그때 스님이 불편한 일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내 질문이 혹시 어디가 스님을 노엽게 한 걸까?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일전에 제가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라고 묻다가 큰 스님으로부터 몽둥이 찜질밖에는 당한 게 없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큰 스님, 불교가 핵심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자코 있더니 황벽이 또다시 주장자를 들고 예이놈 하면서 또 제자를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의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임제는 정말 굉장히 이 의식의 혼란을 느끼게 돼요. 아니, 스님이 왜 나의 합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폭행으로 대신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임제가 생각해낸 게 저른이 이걸 모를 수도 있다.
명색이 큰 스님이라는 사람이 제자의 이런 질문에 대답이 궁하니까 그냥 궁여지책으로 두들겨 팬 걸 수도 있다.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완전히 걸망을 싸가지고 큰 스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걸망을 마루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스님, 제가 지난번까지 2번 드렸던 질문을 오늘 3번째 또 드리려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걸망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도 만약에 스님이 저한테 몽둥이를 들어서 패신다고 하면은 저는 큰 스님이 제가 질문한 이 불교의 대의를 모르신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스승을 찾아가든지 뭐 해야 되니까 스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불교의 대의가 뭡니까?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몽둥이를 들고 황벽이 무차별적으로 임재를 두들겨 팼습니다. 임재가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스승인 황벽 스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디에 가면 내 친구 중에 대휴라고 하는 이가 있단다. 그 사람한테 한번 가서 다시 물어보렴. 그냥 쫓기듯이 황벽 스님의 절에서 이제 쫓겨나온 그 임재 스님은 이제 뭐 갈 곳이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서 대휴 스님 계신 절로 갔습니다. 그래 가서 대휴 스님한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은사가 황벽 스님인데 이렇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도 몽둥이로 맞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 말씀이 이렇게 대유 큰 스님을 뵈어보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오늘 뵙게 된 겁니다. 대유가 그 말이 끝나자 박장대소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너희 스승이 불교의 대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3번씩이나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나한테 왔는가? 그대가 나한테서 얻을 것은 없다. 몽둥이 찜질을 받은 너희 스승이 이미 3번씩이나 그대를 가르쳤노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임재는 대호각성했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유 스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당신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나와요. 황벽 스님의 불교가 별것이 아니구나. 불교의 대의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일화 아니겠습니까? 이 일화는 나중에 선종의 역사에서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황벽과 임재가 스승과 제자로서 이렇게 가르침을 깨우쳐 준 계기는 마치 달걀을 품에 품고 그 달걀을 부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달걀을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절묘한 시간의 타이밍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단 몇 초만이라도 이 부화시키는 것을 그 타이밍을 에미닭이 몰랐을 경우에는 이미 안에서 새끼가 다 부화를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새끼는 그 안에서 질식해서 죽고 맙니다. 또 애미가 착각을 해서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다 싶어서 불의로 그 달걀을 깨버리게 되면 아직 부화되기 이전이니까 그냥 달걀로서 한 목숨은 유지되지도 못하고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닭과 달걀이 아주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 안에서 부화한 닭이 그
자신의 집인 달걀을 가볍게 두드리고 그거를 놓치지 않는 어미가 그때 바로 달걀을 깨므로 말미암아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그와 마찬가지다. 스승과 제자는 바로 스승이 제자의 경지가 어디까지 올라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채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스승에게, 제자에게 전파시키는 것. 이게 스승의 역할인데 그것을 황벽과 임재는 분명히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 황벽이라고 부르는 분의 큰 스님한테는 아주 중요한 저술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저술은 전심법요라고 부르는 아주 훌륭한 저술입니다. 글도 아름답지만은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선사상의 핵심이 될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의 제자로 여겨지는 임재 스님에게도 하나의 저술이 남아 있습니다. 임재 스님이 남긴 저술은 임재록이라고 부르는 저술입니다. 이 임재록이라고 부르는 저술은 일종의 법문집입니다. 임재 큰 스님이 제자들에게 설법하셨던 그 내용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전심법요, 제가 참 아름다운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심법요의 첫머리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절학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지니라. 절학, 배움이 끊어지고 무의, 아무런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가한 도인에게는 부재망상, 구태여 망령된 생각을 없애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불구진, 구태여 참된 것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네. 참 좋은 시잖아요. 이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구구절절이 수행자들의 아주 중요한 그런 귀감이 될 만한 아름다운 글어를 써서 이 선사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글을 남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이렇게 짤막한 글어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후학의 지침이 되는 그런 중요한 선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임재록이라고 부르는 그 저술도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런 그 저술인데 대신 이 임재록에서는 대체적으로 전심법요와는 달리 굉장히 초월적인 논리가 많이 나옵니다. 초월적인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상식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어떤 그런 법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화두니 혹은 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평생을 두고 깨우쳐야 될 공안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만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저술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그 저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당시의 두 분 위대한 스님에게는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황벽과 임재가 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까 하는 점을 그 수수께끼를 이 두 분이 가르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행의 요체, 바로 도노와 점수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벼랑간 깨침을 얻는다 이런 뜻이 되고, 점수라고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서서히 닦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깨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원래 이 돈온이 점순이 하는 말은 원래 선종에서 처음 썼을 때에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교종을 점수를 위주로 하는 수행파라고 선종에서는 몰아붙였고, 자신들은 돈오, 벼랑간 깨달음을 얻는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다 라고 설명해서 돈오는 선종, 점수는 교종, 이런 의미로 처음에는 사용되었었는데, 시대가 조금 내려오면서 선종 간에도 갈래가 여럿이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선종 간에도 돈오를 아주 생명처럼 중시 여기는 이런 임재계통의 그런 선종이 있었는가 하면은 조금 거기에서부터는 파격적으로 벗어나서 돈오를 얻는데도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충론의 선종파도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돈오를 얘기하는 그런 선종을 임재의 정맥으로 생각하고, 돈오에 대한 조금 이제 수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점수라고 얘기해서 돈점의 약간의 우열이 가려지는 걸로 묘사하는 그런 선종의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오라고 부르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우선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른바 라샤의 대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샤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티베트의 수도였습니다. 티베트의 수도고, 라샤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불교가 번성했던 곳인데, 이 라샤라고 하는 지역에서 돈오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의 선종 선사들과 점수를 표방하고 있는 역시 다른 인도의 교학종들, 이런 종파, 이런 분들이 과연 돈오가 더 우월하냐, 점수가 더 우월하냐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한 그런 대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역이죠. 인도와 중국의 중간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티베트에서 양쪽의 대규모 큰 스님들이 모여서 대토론회를 열었는데, 돈점이라고 하는 이 갈등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은 이게 형이상학적인 문제죠. 왜 우리나라에서도 이 돈점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실런지 몰라도 한 30여 년 전에 당시 송광사에 구화스님 계실 때에 구화스님이 주창했던 그런 어떤 돈오 이전에 점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 오로지 돈오가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해인사에 당시 계셨던 성철스님 간의 어떤 그런 논쟁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나중에는 구화스님이 세계의 여러 불교학자들을 초청해서 돈오가 우월하냐 점수가 우월하냐라고 하는 그런 돈점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도 송광사에서 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돈오와 점수가 라샤의 논쟁과 비견해 봤을 때 훨씬 더 첨예하고 훨씬 더 그 대립과 갈등이 심했다는 것이 불교 사상의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 라샤에서는 돈오를 주장하는 중국의 선사들이 점수를 아주 좋은 비유로 이제 그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종에서는 점수를 얘기하는데 우리 선종은 도노를 주장한다. 어째서 도노가 더 뛰어난 가르침인가 설명해 주겠다. 예, 근데 우리가 밤에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곤하게 잠들어 있다가 눈을 번쩍 뜨니까 바로 그날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이제 눈이 열리는 것이지, 당신들 점수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깨어나기 몇 시간 전부터 슬로우 비디오로 이 눈동자가 움직여야 되겠네. 1시간 전에는 눈이 10분지 1쯤 눈꺼풀이 열렸다가 30분 전에는 조금 더 열렸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10초 되면은 카운트다운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반 이상 열려있던 이 눈꺼풀이 서서히 올라감으로써 눈이 떠진다. 당신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치 잠든 이가 눈을 뜨는 것과 똑같은 경지다. 그동안 깜깜하고 어두웠던 그런 그 세계 속에서 벼랑간 밝은 빛이 보이듯이 그렇게 얻는 것이 도노고, 이것이 선종의 가르침이다. 점수에서도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죠. 점수 쪽에서도 다시 반발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얘기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층 탑을 참배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9층 탑을 참배하기 위해서는 제일 아래층 입구 기단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단을 굽이 돌아서 1층에서부터 시작해서 2층, 3층 거쳐서 마지막에 상륜 보주가 있는 9층까지 쭉 올라가야 그 탑의 꼭대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당신들 도노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1층에서 9층까지 벼랑간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아니 우리가 손오공이도 아니고 구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통의 사람이 1층에서 9층까지 그냥 올라갈 수 있냐?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하나하나씩 우리가 서서히 닦아 올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이다. 우리 점수를 주장하는 교종에서도 우리가 뭐 끝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제 점수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점수의 방편이 훨씬 수승하고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선종에서 반박을 합니다. 당신들 얘기가 아직까지도 내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잠 깬 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설명을 했는데, 연꽃이 피는 장면을 설명을 해보자. 자, 연꽃이 필 때, 당신들 보다시피 연꽃이 꽃망울이 맺었을 때 이것이 서서히 펼쳐져 가지고 서서히 며칠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꽃이 활짝 피는 게 아니잖아.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활짝 연꽃이 피는 것 아닌가. 깨달음도 마찬가지야. 여태까지는 무지몽매했었는데 한번 그 깨달음의 길을 가까이 하고 난 다음에는 벼랑간 그 깨침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연꽃이 피는 거니까 이것을 연화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연화가 피듯이 우리들은 이렇게 도노만이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점수가 또다시 얘기를 하죠. 당신이 정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도 또 한 비유를 들어볼게. 여기 어린애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 그 어린애는 크면은 어른이 되게 마련인데, 당신들 논리대로 하면은 이 어린애를 어른만큼 크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밥을 50끼씩 먹이고 하루에 비타민을 100개씩 먹이고 이런다고 얘가 벼랑간 어른이 되냐? 아니잖아. 서서히 성장해 가면서 기어코 어른이 되는 것인데, 깨달음도 그와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요원하고 먼 길인 것 같지만은 이걸 끊임없이 닦아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깨달음을 쟁취하는 것이야. 지금 이와 같은 양 논쟁은 아주 저희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비유를 통한 것입니다만은 참 이게 그 토론이 쉽게 끝나지 않아서 이 러시아의 도노 점수 논쟁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누가 이겼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이 도노 점수에 대한 최초의 위대한 이제 그 결론을 도출한 분은 바로 고려시대의 고승이었던 보조국사 진우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썼던 많은 저술 가운데 원돈성불론이라고 하는 저술이 있습니다. 이 원돈성불론이야말로 바로 그와 같은 도노점수의 싸움에 종지부를 짓게 한 아주 중요한 저술입니다. 이때 이 도노와 점수의 양 논쟁, 그리고 이 논쟁 가운데에서 도노가 옳으냐 점수가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보조국사 진울은 원돈승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노가 옳으냐 점수가 옳으냐라고 하는 논쟁은 둘 다 맞지 않는 것이다. 도노이지만 점수해야 하고 점수이지만 도노해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즉 우리가 이제 하나 또 다른 그 선종에서의 형이상학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는 깨침을 얻은 다음에 또 수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어요. 만약에 깨침을 얻고 난 다음에도 또 수행을 해야 된다면 그건 완벽한 깨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깨치고 난 다음엔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이제 다 끝이니까 이런 식으로 불교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깨친 후의 수행, 그것을 도노와 점수의 둘로 비교해서 얘기했는데 진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점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서서히 닦아나간다고 하더라도 깨침이 오는 것은 순간이에요. 도노죠. 깨침이 오는 것은. 그러니까 점수지만 도노입니다. 그런데 도노지만 왜 점수, 더 수행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깨침을 얻었지만 만약 더 이상 정진하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서 수행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전생의 업장이 하도 깊고 깊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깨침의 경지에서 쪼로록 또 밑으로 범부 중생의 자리로 떨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깨쳤지만 또 점수 끊임없이 닦아나가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구히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참 중요한 그 논리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과 한국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다투었던 것을 한국의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선승에 의해서 원돈성불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되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노와 점수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바로 그 주춧돌적인 역할을 한 분, 육조 해능 이후에 가장 뛰어났던 황벽선사와 임재선사, 이 두 분 스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두 분 큰 스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남종선은 굉장한 발전을 거듭했고,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당나라를 거치는 후반기에는 선종이 일세를 풍미하게 되고, 배불로 일관했던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도 그 법맥을 유지해온 종파는 선종,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남종선이 가장 뚜렷합니다. 그만큼 우리 불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외부의 불교 이외의 다른 이들과의 토론이나 그들과의 어떤 싸움에 있어서도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것은 바로 남종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남종선의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